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지방지 9급 기출문제를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다음의 밑줄 친 이 토기가 주로 사용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전체를 알아서 맞기는 좀 어렵죠. 그 전체 다 외웁니까, 그걸? 그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는 거, 그죠? 또 하나, 구석기 때부터 시작을 해서 철기 시대까지 한 문제 나온다고 하는 얘기 여러 번 들으셨죠? 그 중에 딱 원칙에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먼저 뭐가 있죠? 밑이 뾰족하다. 옆에 빗살처럼 생긴 무늬. 이거만 보면 끝나는 거죠? 아니면 마지막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서울 암사동 봉산 집탑리. 그러면 신석기 시대와 관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빗살무늬 토기가 되는 거죠? 신석기 때 사람들은 어디서 주로 살았다 됐습니까? 바닷가나 강가에 주로 살았기 때문에 모래가 많다. 모래가 많으니까 밑을 좀 뾰족하게 만들어서 찍어 누르면서 슉슉슉 이렇게 하면은 쏙 들어가 쓰겠죠. 그래서 빗살무늬 토기처럼 아주 뾰족한 것이 있고 또는 둥그스름하게 뾰족한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신석기 것도 가끔 밑이 평평한 것도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국사라고 하는 것은 꼭은 꼭 또 전반적 이렇게 그러니까 꼭이다, 완전이다 이런 표현은 잘 안 써요. 그러니까 전반적이다, 일반적이다, 보편적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죠. 자, 갑니다. 그럼 이것은 신석기 시대와 관계되어 있으니까 답이 1번이 되죠. 농경이 시작됐다? 그러면 농작물 관리되니까 정책생활을 했겠지요. 그러니까 답이 1번. 2번은 어떻습니까? 거기서 돌롤무덤이라고 하는 건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앞에 고인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러니까 청동시대가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이런 걸 얘기해요. 뭘 얘기하냐면 동무덤이라고 하는 거, 동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항아리 무덤이라고 이야기하죠. 항아리 무덤. 또는 바로 자, 한문으로 얘기한다 뭐라고 하느냐면은 온감묘라고 하는 표현도 씁니다. 근데 온감묘 같은 것은 7급에서는 좀 쓰는 경우가 있지만 9급에는 거의 안 써요. 그래서 9급에서 동무덤이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러면 왜 이런 얘기 하느냐면은 동무덤이라고 하는 것을 철기시대라고 얘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가끔 보면 아니에요. 그건 옛날 얘기입니다. 동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청동시대 때 나와서 어떻습니까? 철기시대 내지는 삼국시대 초기까지도 있어요. 근데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와서 언제까지 이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요, 한 시대 찍을 때에는 앞 시대 찍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동무덤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청동시대 때 등장해서 이어진 거지 절대 철기시대 때 처음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아두십시오. 학설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고 얘기하면은 좀 믿으세요. 자, 가겠습니다. 겸해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3번 어떻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발생했다 또는 계급이 발생했다. 역시 청동기가 되겠죠. 그때 지배층과 피지배층으로 나눠졌는데 지배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은 군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시면은 군장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군장이라고 하는 것도 청동시대 때 등장해서 철기시대까지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이것은 2번, 3번, 4번은 청동시대와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답이 1번이 되는 것이죠. 2번을 보시면은 다음과 같은 자, 문서가 작성되었던 시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벌써 제목에 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그 밑에 내려간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만히 보니까요. 토지 등을 조사했는데 어떤 토지냐 봤더니만은 촌주이다. 촌주이다? 그럼 통일신라 시대 때 촌주라고 하는 이장님이 있었는데 오른쪽에 내시령다. 내시령이라는 공무원이 받는 토지인가 보죠. 또 있으면은 3년마다 정리한다는 얘기가 있네. 그죠? 또 그 밖에 소, 말 등도 기록했다네. 끝났네. 그건 뭐가 되겠습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 만든 민족문서와 관계되어 있겠죠. 그러니까 민족문서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고대 사회의 경제에서는 거의 민족문서가 90% 정도 나온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내 수업 들었거나 다른 뭐 어떤 선생님 수업을 들었거나 분명히 민족문서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말씀도 하셨을 거예요. 자, 그러면 작성된 시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통일신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1번 어떻습니까? 관료에게는 관료전을
백성에게는 정전을 지급하였다. 맞죠. 관료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통일신라 시대 때 신문왕 때부터 주어졌던 거죠. 그러면은 옆에 백성, 다른 말로 농민에게는 정전 지급됐는데 이것은 성덕왕 때부터죠. 성덕왕. 성덕왕입니다. 성덕왕. 선이 아니고 성덕왕입니다. 내가 좀 발음이 시원찮아서 또 잘못하면 또 이상하게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성덕왕. 또 아무리 맞게 얘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있으면은요, 그걸로 듣는다고, 그거로. 그러니까 뭐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는 좀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정리하는 게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정전이라고 하는 건 백성한테 줬으니까 백성들은 죽으나 사나 왕, 국가의 말을 듣겠죠. 결국 국가에 의한 농민의 지배력 강화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또 3번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전국을 구주. 됐습니까? 거기 옆에는 없지만은 구주 또 없습니까? 오소경. 그래서 지방조직을 구주, 오소경으로 구분하였다. 정비하였다.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역시 신문왕과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자, 근데 지금 틀린 거 물어보는 거니까 4번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옆에 쭉 가니까 전시가 제도를 운영하였다. 전시가는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정전시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어떻습니까? 고려시대와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겠죠. 고려시대죠. 그러니까 답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도 되겠죠.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자, 다음의 기억의 주민에, 기억의 주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고려시대에 바로 금, 은, 이런 걸 주로 생산하네. 아하. 주로 수공업이나 광산. 그러니까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한다. 주로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한다는 얘기예요. 이들도 일부 농업 같은 데도 종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를 생산한다든지 생강을 생산한다든지 농업과 관계되는 것도 하긴 하는데 주로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합니다. 자, 이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냐면은 소와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은 향과 부곡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향과 부곡이라고 하는 것은 100%는 아니지만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밑에 건 주로 농업에 종사한다. 소는 주로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한다. 자, 향과 부곡이라고 하는 것은 통일하기 전 신라, 통일하기 전 신라부터 시작돼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통일신라 거쳐서 고려시대까지 가다가 조선 건국대가 얼마 안 됐다 폐지되죠. 조선 태종 때 폐지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라, 즉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소라고 하는 것은 고려시대만 있습니다. 소는 고려시대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고려시대라고 하는 글자를 붙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것은 소와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향이나 부곡이나 소에 살고 있는 백성들, 즉 소민, 향민, 부국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천민은 아니지만 그렇죠? 일반 양인보다는 부담이 컸다, 차별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어떻습니까? 답이 1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군현민, 즉 일반 양인과 같은 양인이지만 사회적 차별을 받았다. 맞습니다. 세금도 더 많이 냈습니다. 자, 답 1번이고 2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면은 귀향을 시켰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유배라고 하는 것이 있다. 유배라고 하는 것이 자, 우리가 형벌에 보면은 태장도유사 이랬죠? 그러면 형자 붙인다 뭡니까? 유형이 되겠지요. 그죠? 태장도유사 이렇게 고려부터 조선까지는 형벌의 종류가 5가지가 있다. 자, 그전에는 어떻게 됐느냐? 그전에는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뭐라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사형 같은 건 있었죠. 하여튼 고려부터 조선시대까지 형벌의 종류는 5가지다. 뭐라 했습니까? 태형, 태장, 도, 유, 사 5개입니다. 그 중에서 유형이 둘로 나눠지는데 귀양과 귀향이 있습니다. 이게 있습니다. 귀양이라고 하는 것은 나랑 아무 관계 없는 동네로 보내지는 것이고 귀향은 본래 자기의 터전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요것은 조선시대에 아주 많습니다. 요거는 고려시대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귀향은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은 고려시대 때는 귀향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고려시대 때도 귀양도 있고 귀향도 있는데 귀향은 고려시대 많다는 얘기고 조선도 귀향도 있고 귀양도 있는데 조선은 귀양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조선시대 때는 뭐 100명 중에서 99명이 귀향이지. 귀양은, 그러니까, 말을 좀 잘못했네요. 조선시대 때에는 100명 중에 99명이 귀양이에요. 진짜 뭐 1% 될까 말까 할 정도가 귀향이 있습니다. 조선은. 그러니까 조선은 귀향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 때는 귀향과 귀양이 어떻게 할까요? 좀 뭐 99% 이 정도는 아닌데요. 그죠? 굳이 뭐 내가 정확하게 그것을 프로테인이 나눈 건 아니기 때문에 애매하다고 한다면은 뭐 귀향과 귀양이 반반 된다고 할까요? 고려시대 때는? 하여튼 고려시대 때는 귀향과 귀양이 모두 있는데 귀향이 그래도 많은 편이고 조선보다는 조선은 화가 고려보다는 귀향이 월등히 많은 편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따질 거 없이 귀향 얘기 나오면은 무조건 고려시대도 갖다 집어넣는 것이 괜찮다. 아셨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해 두십시오. 그런데 귀향인데 귀향은 분명히 고려가 맞긴 맞는데 지금은 신분, 주민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잖아요. 이것은 귀족이죠. 됐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바로 어느 지방에 살다가 열심히 공부해서 중앙에 가가지고 뭐가 됐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가 다시 지방으로 내려온 거예요. 바로 이렇게 거주 이전에 자유 같은 거 있었던 건 누구냐면은 귀족이거든. 이것은 귀족이 되는 거죠. 향민, 부공민, 소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습니다. 알았습니까? 그 지역에서만 살아야지 거주를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귀족과 관계되어 있고 3번 어떻습니까? 본래 시작은 호족이었는데 지방행정의 실무를 담당한다면 향리가 된다. 향리. 4번에 있습니까? 재산을 간주해서 사고팔 수 있대요. 그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노비가 된다. 노비가 되는 겁니다. 노비. 자, 됐습니까? 그럼 답이 1번이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대화에 나타난 수치,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나 되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보시니까 뭐가 되어 있죠? 호에 부과하던 공문을, 특산물을 토지에 부과한다 되어 있습니다. 공문을 토지에 부과한다. 얘기 끝났네. 그 뭐가 되겠습니까? 대동법이 되는 거죠. 대동법. 방납이라고 하는 것을 자, 공납의 문제점인 방납이라고 하는 해결하기 위한 공납이라고 하는 게 기억납니까? 여러분들 토산물로 걷던 것을 쌀로 걷는데 산간지방에는 쌀이 부족하니까 뭘로 받는다 했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옷감. 됐어요. 또는 황해도 북부는 돈 이런 걸 받는 걸 대동법이라고 얘기하죠. 이건 대동법을 얘기하는 거구나. 그럼 대동법이라고 하는 것은 광해군 때 경기도에 처음으로 실시됐다가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답이 1번이 된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2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군포 부담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군부 1년에 2필 내다가 1필로 줄였다는 얘기죠. 결국 뭐냐? 균역법. 균역법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결장 및 지주에게 결작을 걷는다는 얘기죠. 이것도 균역법과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고 4번을 보시면 인결당 사도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영정법과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답이 1번과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5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음의 법령이 시행된 결과에 대한 설명 옳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법령이 시행된 결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와 관계되어 있느냐 보니까요. 제5조라고 하는데 정부는 농지를 매수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에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자, 근데 삼정벌 초과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있네요. 그럼 이것은 농지개혁이네. 이승만 정부 때 자, 농지개혁.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법령이야. 1949년에 벌써 법령이 반포됐지만 바로 누가? 친일파 지지들이 자꾸 반대한다. 그래서 결국 누더기는 만들어서 시행하는 척 했던 것이 1950년 6월달 6.25 전쟁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있었죠. 그래서 농지개혁을 추진했던 어쩌서 1950년 6월달 나면 됩니다. 얼마 안 있다 6.25 전쟁 터졌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6.25 전쟁 이전에 가서야 거의 실현이 있었다. 실행이 됐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농지개혁 시작한 것은 분명히 6.25 전쟁 직전입니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1950년 6월 달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혹시 농지개혁법을 제정했다, 공포했다 그러면 법을 바로 공포했다 그러면 49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농지개혁의 실시, 농지개혁 단행 이렇게 된다면은 1950년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분명히 얘기하지만은 농지개혁은행 보면 되겠죠. 자, 볼까요? 시행된 결과에 대해서 옳은 거다 되어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협동조합이 모든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에이, 말도 안 되네. 바로 농민들에게 분배한 건데요. 단점이 있다고 한다면은 농지의 단점이 뭐가 되겠습니까? 자, 유상. 돈 주고 사서 유상 매수해서 유상 분배하죠. 유상 분배. 그렇기 때문에 돈 주고 사도 돈 받고 팔기 때문에 이런 단점이 있긴 있지만은 분명히 농민들이 돈 주고 산 거잖아요. 그렇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돈 받고 파는 또 지주 이런 사람들 다시 사는. 그래서 신흥 지주가 성장되기도 했었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거기 뭐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들 협동조합이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든 농지를 갖는 건 아니죠. 그죠? 농민들이 농지를 갖게 된 거죠. 나중에 가서 다시 신흥 지주가 성장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은 바로 농민들이 농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협동조합이 모두 말이 안 맞는 소리죠. 2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무슨 소리고? 자, 청독부의 소유가 되었대. 헤이. 이것은 토지조사 사업이죠. 토지조사 사업. 1910년부터 1917, 18년까지 있었던 일제의 토지조사 사업이 됩니다. 그것은 일본 녀석들이 자, 지문의 첫 번째 주제. 정부에서 농지를 매수한다? 매수하는 게 아니죠. 그건 토지를 공짜로 뺏는 거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정부라고 하는 표현을 써야 될까요? 그때는 아니죠. 총독부라고 하는 표현을 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번 안 맞고. 3번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소유지가, 그러니까 소작지가 크게 줄어들고 자작지가 늘어났다. 다른 말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들? 소작농들이 농지를 매입을 해서 자용농으로 성장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 얘기죠. 그래서 농민들이 토지를 소유하게 되었다 맞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다시 신흥지주가 성장되긴 해요. 장기적으로는. 그렇지만 1차적으로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바로 농민들에게 토지를 유상으로 분배해요. 돈 받고 국가에서 팔긴 팝니다. 그래도 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농민 중에.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소작농에서 줄어들고 자용농이 증가한다. 그럼 소작농이 가지고 있는 땅은 소작지고 농사졌던 땅은. 그러면 자용농이 가지니까 자작지가 되겠죠. 자작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되고 자용지라고 하는 표현을 써도 되는 것이겠죠. 자, 답이 3번이 되죠. 4번은 왜 틀렸습니까? 무상이 아니라고요. 유상 매입에서 자, 유상 분배 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된다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6번입니다. 다음의 사실들을 시기 순서로 반응에 나열한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본이 있습니까? 고구려는 살수에서 고구려가 살수에서 격퇴했다면은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에서 30만의 군대를 거덜낸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럼 살수대첩이죠. 그러면 살수대첩이면은 살수대첩 을지문덕 몇 년입니까? 여러분들 612년이죠. 근데 나는 수업을 할 때 이렇게 연도에 외우라는 얘기는 안 했죠. 전근대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연도 크게 안 이어도 중요하다고 하는 몇 개나 외우고 수업해준 순서를 쭉 가다 됐지 않습니까? 근데 근현대사는 연도 외울 게 많다고 누차 얘기했습니다.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본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백제가 사비도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인으로 바꿨다네요. 그럼 누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누가 되겠습니까? 성왕이 되죠. 백제 성왕. 그죠? 살수대첩 어느 왕이고 왕으로 나오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분명히 백제 성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 성왕은 몇 세기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몇 세기? 6세기 전기가 되겠죠. 정확하게 따져보면은 538년입니다. 538년이지만 됐습니까?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냥 6세기 전기 정도라면 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리고 그 밑에 디귿번에 보시면은 신라가 율령을 반포하고 이렇게 되면 이건 누굽니까? 법흥왕이죠. 법흥왕이라고 하는 분도 몇 세기인데요? 자, 법흥왕이라고 하는 분도 6세기인데, 근데 이거 이상해지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게 뭐가 되느냐 보세요. 비슷비슷한 왕들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은 백제하고 신라를 얘기한다면은 백제나고 6세기만 얘기한다면 일단은요, 백제는 무령왕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무령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신라에 누가 있느냐면은 지중왕이 있습니다. 거의 비슷하죠. 찾아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무령왕이 조금 더 왕은 오래 했잖아요. 지중왕보다 조금 더 오래 했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이분은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습니다. 법흥왕이 있습니다. 법흥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왕이 있습니다. 성왕이 이렇게 또 가죠. 이렇게 하고 법흥왕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누가 됩니까? 진흥왕. 진흥왕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렇게. 왜냐하면 진흥왕이라고 하는 분이 성왕을 죽였어요. 몇 년에 죽였냐면 553년에 죽였습니다. 자, 553년 낮에 되면 깨지고 참 554년에 죽습니다. 여기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 이렇게 중복되어 있어요. 중복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연도를 다 알면 누가 말리겠습니까? 그렇지만 연도 다 외우기는 어려우니까 자, 백제의 무령왕과 신라의 지중왕이라고 하는 분이 거의 비슷하다. 그렇지만 무령왕이 지중왕보다 조금 더 왕을 길게 했어요. 그래서 무령왕하고 법흥왕하고 이렇게 중복되는 기간이 있습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성왕하고 법흥왕도 중복되는 기간이 있고 성왕과 진흥왕이 중복되는 기간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한다면은 순서 나오면은 자,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령왕 다음에 어차피 신라만 쭉 있다면 관계없는데 백제 신라 6세기에 걸쳐 있을 때는 무령왕, 법흥왕, 성왕, 진흥왕 이런 식으로 보는 것이 여러분들 공부하기가 편하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걸 연도를 찾아보면은 520년인데 디귿번에 법흥왕이라고 하는 분이 바로 율령을 반포하고 공복을 제정한 것은 520년이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법흥왕 나오면 성왕보다는 좀 빠르다고 생각하고 성왕과 진흥왕 얘기 나오면은 좀 진흥왕보다는 성왕이 좀 빠르다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번에 또 나오죠. 가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리을번에 가야가 그렇죠? 옆에 보니까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을 받아 멸망했다면은 진흥왕과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흥왕입니다. 562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얘기했죠. 연도 다 외우고 아주 맞는다면 쉽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지만 지금 해준 데 나면 여러분들 좀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혹시 금강가야가 됐다면 금강가야는 법흥왕이 먹었어요. 대가야는 진흥왕이 먹었습니다. 그래서 진흥왕이 대가야를 먹음으로 인해서 바로 가야는 멸망하는 겁니다. 하여튼 순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3번이 되겠죠. 3번. 이해되셨죠? 자, 문제는 없죠. 그 다음에 7번에 있습니다. 다음은 밑줄 친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사실은 오동가가 되어 있는데 주전도감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주전도감은 화폐를 만드는 관청이라는 얘기죠. 네, 그것은 의천이라고 하는 분과 윤간 있죠. 별무가 만든 윤간의 건의에서 고려 숙종 때 만들어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거기 잘 보니까 뭐가 되어 있습니까? 은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활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주전도감, 은병, 다른 말로 활구, 그건 고려 숙종이잖아요. 그럼 왕의 재기간이니까 고려 숙종 때 있었던 사건을 골라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문제가 이런 것이 유행입니다. 왕 글자를 딱 줄쳐놓고 난 다음에 이 왕과 관계되어 있는 이 왕의 재기간에 있었던 이런 식의 문제가 바로 유행입니다. 일본에 보시면은 12목을 설치하고 목사를 파견했다. 즉 12목을 설치하고 바로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최초는 고려시대 최초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지방간을 파견한 것은 고조선과 관계됐다 얘기할 수가 있겠지요. 자, 이것은 바로 고려 성종과 관계, 성종. 2번에 있습니까? 별무반을 설치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된다는 얘기할 수 있겠죠. 숙종. 그러니까 윤관이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해서 별무반 설치했던 숙종과 관계되어 있고
그 별무만 이끌고 와서 때려 부시고 구성을 축조했다고 한다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예종과 관계되어 있다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농관계 혼동하지 말고 또 왕을 또 뒤집히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건 답은 2번이고 3번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태조, 고대 태조 왕건 얘기하는 거고 4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광종을 얘기죠. 광종. 그 옆에 보니까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광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준풍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이런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바로 중국 연호 쓴 왕도 많이 있고 독자적 연호 쓴 왕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연호 쓴 거 가지고 신문에 나오긴 쉽지 않을 거고요. 독자적 연호와 관계되어 있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두는 것도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답이 몇 번입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은 다음의 내용을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수업할 때 중요한 지문을 출제하고 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 그걸 했어요. 이거 잘못하면 함정에 빠질 소지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 일으키는 것은 중생인데 부처는 바로 이 한 마음을 깨쳤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지문에 뭐가 되어 있습니까? 못의, 연못의 얼음이 전부 물인 줄 알지만 그것이 태양의 열을 받아 녹게 되는 것처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두 개 다 있죠? 근데 그 중에서 위의 걸 더 중시하는 게 좋겠죠. 누구와 관계되어 있습니까? 진울이죠. 진울. 근데 여러분들 이제 뭘 착각을 하는 겁니까? 이걸 착각한다고요.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 그러면 그것은 원효의 일심사상입니다. 원효의 화쟁사상이라고 하는 거 있죠. 원효의 일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한 마음에서 나온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셨습니까? 그렇지만 진울, 고려 진울 스님은 한 마음이란 글자가 붙었다 하더라도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한없는 번뇌를 일으키는 것이 중생인데 이렇게 갑니다. 한 마음이란 글자가 있다 하더라도 같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혼동하지 말고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그럼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은 국청사를 창건하고 천태종을 창시했다 어떻습니까? 의천이죠. 의천. 여러분들 뭐 생각납니까? 통일신라 시대 때는 원효와 의상을 뭘로 만들고 고려시대 때는 의천, 진울, 요새, 해심 이런 분 알아두라고 꼭 부탁을 했습니다. 이분은 의천이죠. 2번에 있습니까? 부석사를 창건했다. 화엄사상을 선양했다. 의상이 되겠죠. 선양했다, 널리 펼쳤다는 얘기겠죠. 사실 화엄사상은 의상만 했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긴 있지만은 분명히 부석사를 창건했다는 얘기 나오니까 의상과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은 불교의 문제점 해결해야 되겠다 해서 스님들 침묵계를 만들었는데 그 침묵계가 바로 뭐냐면은 수선사였죠. 그 수선사 결사를 주도했다 되어 있으니까 자, 요새라고 하는 스님이 있는데 요새라고 하는 스님은 백년사. 요새는 백년사 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누구는요? 바로 진울은 수선사 결사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답이 3번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에 신문화쟁론을 저술했다면 원효와 관계됐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버리면 안 되는 스님들만 지금 나왔다 보셔도 됩니다. 답이 몇 번이라고요? 3번.